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다시 3 마르크 로제 장편 소설 윤미연 옮김. 이튿날 앙브로아즈 파레 병원 오후 3시 25분. 모렐 부인은 혼자다. 같은 순간 그레고아르 젤랭 몸과 마음 모두 출석 더 지독한 혼자.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그녀의 병실에 다다를 것 같다. 마송 부인과 제레미 박사는 그녀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원의 접수대 직원, 간호사들, 노인병학 전문의 2명은 이미 기별을 받았다. 내가 안내 데스크에 도착해 온통 새하얀 그 병실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은 마치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펼쳐지는 기다란 카펫 같다. 나는 셀레스틴 모렐에게 책을 읽어주러 온 수레국화 요양원의 젊은 낭독가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묵인의 표시를 나에게 보낸다. 어떤 이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비장한 표정의 나에게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심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있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모르핀이 효과가 있어요.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심전도 그래프로 비추어 볼 때 그 가연 부위는 아무래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야박해 보이지만 나는 그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렐 부인은 자기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 복도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를 따라온 간호사가 의료기기들에 이상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이걸 눌러 저를 부르세요.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달려있는 배 모양 벨을 나에게 가리키고 나서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럼 전 이만. 그녀는 자리를 뜬다. 그녀가 나가면서 병실 문을 닫는다. 그동안 모렐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멍청이처럼 그녀의 침대 발치와 문 사이에 그대로 우뚝 서 있다. 100만 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피키에 씨는 자연스럽게 하라고 내게 조언했었다. 물론이다.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 잘 지내셨어요, 모렐 부인? 목소리가 가식적이다. 이건 아니다. 시작부터 엉망진창이다. 당연히 누군가와 직접 통화할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에도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 꼴이다. 제가 부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셀레스틴, 저예요. 그레고아르예요. 와 같은 식 말고,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걸까? 침대 바로 옆에 그녀의 왼팔 움푹한 곳에 꽂힌 주사바늘과 연결된 링거 2개가 번갈아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며 흐르고 심전도 모니터에 띠띠띠 하는 소리에 따라 끊어진 곡선들이 모양을 바꾸며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는 천으로 만든 크로스백을 맨 채 우두커니 서 있다. 셀레스틴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담요와 그 담요를 절반쯤 덮고 있는 시트 위 움직이지 않는 그녀의 오른손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그 진짜 같지 않은 것 옆에서 나는 내가 진짜로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낭독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마비 상태는 그렇게 지속된다. 정말 모르겠다. 다행히 반항심과 분노가 불쑥 치민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 손을 맞잡을 수도 없다면 이 삶에는 이 모든 전문적인 의료 기술은 도대체 왜 존재한단 말인가? 이건 학위나 자격증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들. 모렐 부인은 재즈를 좋아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마침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다. 모렐 부인,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당신을 위해 젤리 룰 모턴이 연주한 오래된 피아노 연주곡을 몇 개 찾아왔는데요. 기억하시죠? 바리코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감명받아 소설 속 그 유명한 피아노 대결 장면에 이 피아니스트를 등장시켰잖아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답을 바라는 건 가혹한 것 같다. 나는 말을 잇는다. 이어폰을 끼워 드릴게요.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는 않을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것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함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준비해 왔다. 디알리카가 이어폰 분배기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모렐 부인 곁에 앉아 음악을 듣는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세부 사항들 덕분에 안심이 된다. 음악을 듣고 난 뒤에 책을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충분해요. 나는 그녀가 재즈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그 얘기를 자주 했었다. 임용되고 나서 그녀는 주로 파리 근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토요일마다 그녀는 음악을 만끽했다. 평생토록 유명한 연주자들이건 무명 연주자들이건 가리지 않고 특히 색소폰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곤 했다. 당신이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만일 그녀의 우정과 신뢰를 얻는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하게 될 질문. 만일 너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구레 구하르, 넌 뭐가 되고 싶니? 음악 그 자체, 악기, 그 사람을 연주하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중에서 그녀는 대화 상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되는 걸 보고 몹시 즐거워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나는 음악 그 자체가 되는 게 더 좋겠다고 대답했다. 일렉기타 독주곡이 되고 싶다고. 그녀는 내 손을 사랑스럽게 톡톡 두드리면서 웃었다. 나하고 같구나 그레고아르. 나도 음악이 되고 싶어. 악기가 없다면, 음악가가 없다면, 듣는 사람이 없다면 음악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음악이 창조되는 동시에 사라질 그런 자유. 음악이 사라지는 순간 영원히 계속되는 그 반향은 오로지 나머지 셋에서 비롯되는 거지. 곡이 끝날 때 음악가의 공허함은 곡이 끝나버린 슬픔과 비견돼. 그리고 음악가는 서둘러 다시 연주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악기는 푸른 하늘에 애원하는 메마른 호수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복으로 감동받으려 하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어. 오직 음만이 미래도 과거도 없는 순간이야.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절대적인 현재. 거기에 스며들 수 있는 건 오직 한 조각의 음악뿐이란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거기서 주변 공기에 단 하나의 독창적인 떨림으로 표현되지. 그녀는 눈꽃 같은 목소리로 그 말을 했다. 자기 방, 자신의 끈덕진 고통들을 잊고 있었다. 자신의 추억 속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녀의 30살 생일, 마로니의 그늘이 드리운 자유분방한 파리의 바토라 부아르 인근 광장, 여러 벤치들 가운데 한 곳에서 만나기로 한 데이트 약속. 그녀는 제 시간에 왔고 그 역시 그랬다. 둘 모두 사랑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는다. 손을 부여 잡는다. 머리칼을 어루만진다. 그가 그녀의 어깨 위에 팔을 두르며 아주 매혹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간밤에 꿈을 꿨어.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달에서 토마토를 키울 수 있었대. 그녀는 이처럼 말을 전했다. 우리가 이 벤치에 앉아있는 꿈을 꿨어. 우린 마치 서로 몸을 얽어맨 것처럼 부둥켜 안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 맞은편 계단 아래쪽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계단을 가리키며 그녀에게 말한다. 군중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기이한 형체가 우리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천천히 한층 한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 그 형체는 표정 없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 확실히 보이는 것은 그 형체가 술 한 병과 잔 2개를 올려놓은 쟁반을 왼손으로 받쳐들고 있다는 거였어. 우리에게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한 사람.
셀레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셀레스틴은 매혹되어 있다. 그녀는 연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그의 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뜨거워지고 달콤해진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절을 하는 그 기이한 형체, 너의 3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말없이 우리에게 술을 따라주러 온 그 소믈리에. 그때 갑자기 그 형체가 다시 허리를 펴자 그의 가슴에서 곧바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터져나와. 샴페인!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힌 셀레스틴은 자기가 들은 것도 본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이 포옹하고 있는 벤치 바로 앞,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형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귀청을 찢을 듯한 목소리로 외친다. 샴페인!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하며 소스라친다. 자기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녀는 해에 벌어진 입에 두 손을 가져가며 놀람과 기쁨을 드러낸다. 하얀 가면을 쓴 그 형체는 완벽하게 구성된 이 이벤트를 위한 친구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따라주는 샴페인을 마시면서 책 속에 나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며 웃는다. 그리고 그 행복이 잠시 멈춰진 동안 친구는 꿈에 나왔던 그의 분신과 똑같이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동작으로 벤치 위에 쟁반을 내려놓은 다음 어깨너머로 알토 색소폰을 슬쩍 돌아다 보고는 입으로 천천히 불어가며 음을 조율하고 나서 검은색 프로코트 위에 악기를 대고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연인의 손과 금발머리 가까이에 그의 손가락 아래로부터 일련의 음들을 퍼뜨린다. 셀레스틴은 내게 그 장면을 수십 번도 넘게 들려줬다. 그건 그녀의 사랑의 절정이었다. 그녀의 자랑이었다. 그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젤리 롤 모터는 맹렬한 기세로 건반을 누빈다. 나는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건반을 누르듯 살짝 두드린다. 그녀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한다. 그녀가 어항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녀가 종이에 적어 부탁했던 대로 수레국화의 그 구레구아르는 끝까지 그녀와 동행하리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 후에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찾아낼 것이다. 그녀가 내 신호를 포착했다. 아니, 그녀는 포착하지 못한다. 그렇건 말건 상관없다. 나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계속 이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애도 방식이다. 오 죽은 이들이여. 당신들은 떠나고 우리는 남는다.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셀레스틴, 나는 당신에게 내 슬픔을 낭독해 줄 것이다. 바리코의 장엄한 작품을. 피아니스트 노베첸토. 나는 책을 펼친다. 배 위에서 보낼 2시간의 여정이 시작된다. 버지니아호, 아메리카행, 1920년대와 재즈. 셀레스틴은 행복해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되낸다. 이 책이 결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일야화처럼 1000하룻밤 동안 그 선고를 계속 유예시켰으면 좋겠다. 셀레스틴, 내 목소리가 피로와 슬픔과 고통으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책의 마지막 구절들을 계속 되풀이해 있는 힘껏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다. 내가 낭독을 멈추자 2개의 링거에서 꾸르륵 거리는 소리 외에는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끔찍하다. 모니터의 녹색 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지루 부인, 셀레스틴 모렐의 이웃이자 친구. 모렐 부인이 수레 국화의 복도를 함께 거닐면서 목축이나 농사처럼 음악과 아주 동떨어진 관심사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지루 부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하다. 셀레스틴의 죽음으로 그녀는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다. 그녀가 셀레스틴과 함께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걸어갈 때 그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음, 서로 팔짱을 끼고 때때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오직 그 2사람만 느낄 수 있는 친밀함 속에서 손깍지를 끼고 걸어가던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지루 부인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시리에 빠져 있다. 그녀의 두 눈은 살아있는 세상과 단절된 생각들에 깊이 빠져 길을 잃고 헤맨다. 피켓이는 내 낭독을 들으러 1층 홀로 내려가자고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중심축이 무너져 버렸다. 그녀의 구동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지루부인은 몸의 전조들을 느끼기 위해 즐겨 찾던 그 정원, 오솔길에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 타고난 농사꾼으로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한 여인과 맺은 그 관계는 그녀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그녀의 말년에 환하게 빛을 밝혀주었다. 지루 부인은 모렐 부인과 사귀면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어갔다. 흘러가는 날들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절망의 습격에 맞서 더해지는 소소한 기쁨들로 이루어진 망가지기 쉬운 보호막을 지루 부인은 끝까지 어떤 고난이 닥치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녀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다. 수레국화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2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연결된 바깥 출입문의 비밀번호와 홀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2번째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들은 면회를 온 친척들과 우리 직원들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거주자 어느 누구한테도 이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 비밀번호들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거의 없다. 마리 클레르나 브리지트가 창고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나 눈으로 직접 출입자들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모니터는 모두 4대다.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CCTV 4대가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녹화한다. 유일한 사각지대는 바로 정원 구석의 쪽문이다. 우나둔치 길을 따라 선착장까지 걷고 싶은 사람들이 이 쪽문을 통과하려면 역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루 부인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간, 즉 디알리카와 그녀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때부터 12시간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그 쪽문을 통해 정원 밖으로 나갔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녀가 어떻게 그 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던 걸까? 일요일 아침 8시 직원 근무 교대 시간, 주의 사항 전달, 특이 사항 없음. 수레국화는 어쩌면 감옥 같아 보일 수도 있다. 다행히 거주자들이 각자의 방에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감시 구멍 같은 건 없지만 지루 부인은 밖으로 멀리 나간 게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원장에게 섣불리 알리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한다. 오전 중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지루 부인이 수레국화의 품으로 얌전하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9시 30분 나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루 부인 행방 묘연, 운하 주변 확인 바람, 미리 감사, 디아. 비번일, 그레고아르는 페달을 밟는다. 내 운이 그렇지 뭐. 내 생각에 그녀는 시내 쪽으로 가려고 몰래 빠져나간 것 같지 않다. 이즈음 그녀의 우울한 감정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그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5-6km 떨어진 자신의 농장에 가보고 싶어 그쪽으로 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거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다. 그곳에서 자식 넷을 낳아 길렀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평생토록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다. 송아지들을 낳고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을 키우고 건초와 짚이 비에 젖어 썩기 전 제때에
안쪽으로 들여놓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휴가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던 그들 부부에게 애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건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 대신 일에 대한 사랑은 결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나는 굽이 차오르는 운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원의 농경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곳에는 작은 숲, 농장이 있다. 이제는 지루 부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지 관심조차 없는 그녀의 사위와 딸이 관리하는 농장이다. 그곳의 멋진 풍광은 일부러라도 찾아가 볼 만하다. 초록색 밀밭, 규석이 점점이 박혀있는 백악기의 흔적들이 골짜기 깊은 곳들에 흩어져 있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땅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숲, 그리고 곳곳에 3월의 전조를 드러내는 길들. 나는 버드나무 가지에 갓 피어난 첫 꽃들의 꽃가루 냄새를 폐에 가득히 들이마시며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운하 둔치길 저 멀리 곱게 뻗은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나올 때마다 나침반의 붉은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 땅 쪽으로 줄기차게 걸어가는 지루 부인의 아주 작은 실루엣을 발견하기를 애타게 기대한다. 숨은 위, 육교를 지나치며 검은 물 위에 화관처럼 펼쳐진 빛 때문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찔해진다. 반사적인 급정거, 불시에 멈춰서는 바람에 자전거의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진다. 나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는다. 양손으로 자전거 브레이크를 여전히 움켜잡고 입을 해 벌린 채 꼼짝도 할 수 없다. 나는 바라본다. 양쪽 팔다리를 벌리고 운하 바닥을 향해 엎드린 채 원피스 차림의 지루 부인이 20개 정도의 알록달록한 작은 주머니들 한 복판에 둥둥 떠 있다. 그 주머니들 가운데 몇몇은 반짝이는 채색 유리구슬을 꿰어 만든 것이었고 그녀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주머니들을 허리춤에 가슴과 배에 달고 다녔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을 어떻게 실제라고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다. 딸꾹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0.1초 동안 내 눈에 그 광경이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수레국화의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주머니들에 둘러싸인 폭풍 후 지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육신의 무중력, 지루부인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녀의 재산, 지루부인과 그녀의 비밀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그 20개 가량의 주머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달고 나갈지 오랜 시간 고심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오는 법이 절대로 없었다. 자신의 이동 범위에 관한 그녀만의 논리에 따라 세심하게 골랐다. 모렐 부인과 함께 요양원 내의 복도들을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눌 때에는 3 내지 5개를, 정원의 오솔길을 걸을 때는 적어도 2개 이상을, 그리고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는 버려진 공작새의 깃털처럼 수면에 떠 있는 것이 내가 세어본 바로는 모두 14개였다. 수레국화의 와이번은 거기서 삶을 멈췄다. 내가 흘러가는 바슐라르의 물과 꿈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24호실 3월 말. 사망자 발생 후의 소독 작업. 모렐 부인에게는 그녀가 죽은 뒤에 남긴 옷가지들, 자질구레한 실내 장식품 같은 물건들을 걷어갈 자식도 일가 친척도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사진들과 서류들은 캐비닛 안에 보관된다. 문서 가운데 하나에는 옛 거주자들의 회상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고인의 성, 이름, 출생일, 사망일, 그리고 연락처. 보름 후 25호실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유일한 차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루 부인의 자식 넷이 모두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벨수 때문에 하얗게 변한 앙상한 정강이에 달려든 4마리의 독수리, 뜯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림직한 구석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일 나이 어린 여자가 서랍장 위에 눈에 잘 띄게 놓여있는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다. 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들이는 노력과 정성에 놀란다. 신문 부고란에서 조심스럽게 잘라낸 세월에 노르스름해진 1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사망을 알리는 기사들. 그녀가 그토록 많은 기사들을 모아놓은 것에 깜짝 놀란 그녀 자식들의 말에 따르면 고인의 친척들, 이웃들, 먼 지인들의 부고 기사라고 한다. 그 빽빽한 종이다발 안, 새하얀 종이에다 지루 보이는 그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겨놓았다. 이 늙은이가 너희들을 귀찮게 하는 것도 이제 끝이다. 욕 봐라. 그 방은 비었다. 물론 침대, 머리맡 탁자, 서랍장, 안락의자, 의자, 침대 맞은편 벽걸이 텔레비전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게 다다. 코를 찌르는 소독제 냄새 너머로 한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이 모두 지워지며 사람이 이토록 쉽게 망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멍해진다. 지루 부인이라고 하셨나요? 모른다니까요. 모렐 부인도요? 역시 모른다고요. 그 방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 도시나 인근 시골 어딘가에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또 다른 인생을 기다린다. 몇 주일 전부터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서류더미 위에 대기 상태로 있던 한 노인의 서류가 마침내 처리될 기미를 보인다. 가족들은 초조해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면 운명이 어찌되든 관심받기다. 선택을 해야 할 시간. 그들은 차고와 창고와 다락과 손님방, 거실, 부엌 등이 있는 2층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아주 넓거나 비좁은 아파트에서 6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선별의 날이 왔다. 이제부터는 좋건 싫건 자신에게 주어진 7, 8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온 주방의 찬장이여 안녕. 그 안에 식기들이여 안녕.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여 안녕 안녕. 이제 새로운 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리라. 선별해야 한다. 되도록 크기가 작은 물건들만 간직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자질구레한 장식품들을 골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모은 것들, 벽난로, 맨틀피스 위나 낮은 테이블 위에 장식장 안에 여기저기 눈에 띄게 진열해둔 물건들 하나하나를 두고 고민해 봐야 한다.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간직해야 하는 것들인지 그 물건과 얽힌 추억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으므로 미련 없이 버릴 것들인지 사진들은 실용적이다. 종이 위에 현상한 은판 사진이라고 해도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 크거나 작은 상자 하나, 기껏해야 앨범 몇 권, 게다가 앞으로는 분명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전부 저장될 것이다. 피켓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는 그의 난파선으로부터 구해낸 책 3,000권을 제외하고 정말 꼭 간직해야 할 물건들 가운데 몇 가지만 가져왔다. 초등학교 졸업반 때 시 부문 1등상의 부상으로 받은 그의 첫 번째 사전과 항상 그 사전 위에 올려놓았던 나침반, 그 라루스 사전은 거의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사전은 말이야 그레구아르 사전 그리고 나침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심이 돼. 마음이 든든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서가에 꽂힌 책 3,000권을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기 위해 도보 여행을 할 때마다 엄선에서 주워온 작은 돌멩이 25개, 26개의 알파벳 사이를 구분짓기 위한 책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긴 25개의 돌멩이들, 그 돌 하나하나마다 담겨있는 사연. 이 돌들을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봐. 제법 무게가 나가지. 나는 이것들을 대부분 돌더미들 속에서 찾아냈어. 산길을 걸을 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그 암벽들 아래 무너져 내린 돌더미들 말이야.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에 얼고 녹기를 반복한 결과 수천 년 동안 두 지층 사이에 대수롭지 않은 하나의 균열, 하나의 숨결을 통해 떨어져 나온 조각들, 편린들, 광물의 지혜와 인간의 덧없음, 이 현무암 덩어리를 보렴. 검은색을 띠고 있지. 하지만 이렇게 검어지기 전에 이 돌은 벌겋게 끓어올랐지. 이건 오베르니에서 주워온 거야. 고사리가 별처럼 박힌 이 석회암, 화석들, 이 식물적인 잠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와 이지도르 리시엥 뒤카스, 즉 로트레아몽 사이에 슬그머니 끼어든 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마침내 말씀의 필연적 결과가 있노라. 같은 문구에 큰 의구심을 느껴.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물건들 너머, 이 돌들과 책들 너머에 어떤 문서가 있다. 모든 것들 사이에 아주 오래돼 보이는 문서 하나. 그가 어떻게든 내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듯한 문서가, 화장되기를 바라는 그의 의지가 관철될 경우 그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할 문서, 상징적인 무게가 어마어마한 문서라고 그는 내게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작성하고 난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읽어보지 않았던 문서. 피케 씨, 정말 궁금해요. 모렐 부인의 사망과 이웃이었던 지루 부인의 자살로 인한 감정적인 충격의 여파일까? 이제 자기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어떤 비밀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거기서 지루 부인과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책방 할아버지의 연출이 다시 한번 나를 웃음짓게 할 것이다. 그처럼 철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왔던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알게 되어 아연 실색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완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흔히 경찰이 자신의 치밀한 범행을 추측하게 만들면서 조롱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왜 오늘일까? 그가 나에게 봉투를 건넨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게다. 자외선 램프를 구해다오. 되도록 휴대용으로. 어디에 쓸 건지 캐묻지 않고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해온다. 그에게 잔돈을 건네주고 그의 침대의 머리맡 탁자에 휴대용 램프를 내려놓는다. 토요일 저녁에 당직이니? 근무표대로라면 그런데요. 밤 10시에 내 방으로 오렴. 토요일 밤 10시.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졸고 있는 노인이 보인다. 화장실 불은 계속 켜져 있다. 나는 그의 침대로 다가가서 그의 귀 가까이에 바짝 허리를 숙이고 재미있는 장난이 되리라 생각하며 더 잘 들릴 것 같은 쪽 귀에 대고 속삭인다. BK 씨, 점등인이 왔어요. 그가 버럭 화를 내며 몸을 일으킨다. 나는 겁을 먹는다. 아니야, 이러지 마. 그려고 하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성가신 것 좀 꺼. 저를 놀래키시는 게 재미있으세요? 불평은 그만하고 내 말 들어. 윗옷을 벗을 수 있게 나 좀 도와다오. 열에 들뜬 그의 목소리, 신경질적인 몸짓들, 정신 사나운 동작들,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긴장이 느껴진다. 스트립쇼라도 하시려고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피켓이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고사리 순처럼 몸을 웅크린다. 그리고 자신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 손을 집어넣어 등가죽을 양 옆으로 잡아내리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명령한다. 그 램프로 내 등을 비춰봐. 피켓이 제가 매일같이 등을 문질러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등을 문질러 달라는 게 아니다. 그 램프로 내 왼쪽 어깨를 비춰보라는 거야. 나는 약간 투덜거리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 책방 할아버지의 변덕에 이따금씩 나는 아주 심술이 난다. 금방 돼요. 곧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피켓 씨. 나는 스위치 버튼 때문에 잠시 씨름을 한다. 이제 됐다. 자외선 불빛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비춘다. 읽을 수 있겠니? 말도 안 돼. 문신이네요.
아니 말이 됩니다, 선생. 보이지 않는 특수 잉크로 새긴 문신이야. 글자가 새겨진 곳을 제대로 비춰봐. 나는 내가 알았으면 해. 내가 이 헤어 셔츠를 등에 지고 살아온 지 50년이 되었어. 온통 글자로 가득하다. 그 글자 문신은 살갗에 파묻혀 있다. 오, 얼마나 많은 거대한 궁전들, 아름다운 저택들, 예전에는 호위대와 영주들, 귀부인들로 가득 찼던 이 고귀한 건물들에서 이제는 가장 비천한 하인까지 빠져나가네. 어깨에서 밑으로 늘어진 살갗의 주름 때문에 계속 읽어나가기가 어렵다. 위쪽으로 바짝 당겨 올려봐. 살가죽은 질기니까 걱정 말고 종이보다 훨씬 더 질기니까. 왼손에는 램프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살갗을 잡아 느린다.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UV 램프 불빛이 스치며 두 번째 단락이 드러난다. 오, 그 영광스러운 혈통, 엄청난 상속재산, 찬란한 재화가 적법한 상속인이 없어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보라. 아, 그저 아무에게서가 아니라 갈레누스와 히포크라테스, 아스클레피오스에게서도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진단을 받았을 그 용맹한 남자들과 아름다운 여자들, 그 사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저 세상 앞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 만찬을 나누게 될 줄이야. 이 구절은 말 줄임표와 함께 중단된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피렌체, 구레구아르, 페스트 1348년. 일명 황금 잎 지오반니라고 불리는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나오는 페스트. 뭐 떠오르는 거 없니? 아니요, 별로. 우리 게이들에게 그건 곧 에이즈 이야기.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호모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 가라사대 지극히 당연한 징벌인 에이즈 이야기였고, 우리를 이 책과 비교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어. 보카치오의 시각은 정확했어. 피렌체의 기품 있는 젊은이들을 등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카톨릭 교리가 지배하던 당시의 보편적인 분위기 속에서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인 기도와 회개를 거부하게 하다니. 과히 천재적이지. 페스트에 걸리지 않은 7명의 젊은 여자들과 3명의 청년들, 신보다 더 아름답고 당연히 아주 유복한 그들 모두는 도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피신한 뒤 열흘 동안 날마다 각자 한 편씩 이야기를 지어내기로 하지. 10 곱하기 10은 100. 그러니까 전부 100편의 이야기. 신의 징벌에 저항하는 책으로 만들기 위해 구상되고 숙고된, 거짓으로 꾸며낸 구전 창작물. 대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아니라 말. 신의 말씀은 집어치우고 우리들 가운데 열의 하나는 에이즈로 죽는 걸. 우리는 신을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나 때문에 감염된 내 친구. 복잡한 이야기인데 나는 바이러스에 접촉한 적이 없거든.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던 시절에 대해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지금이야 의학자들이나 의학 연구소들에서 앞다투어 원인을 밝혀내고 백신을 개발하지만 그 당시는 에이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었지. 그 병에는 오직 한 가지 결말이 있을 뿐이었어. 죽음. 그 단어는 우리에게 번개처럼 내리꽂혔어. 우리는 오른쪽 갓길, 긴급 정차선을 벗어났지. 목숨을 건 사랑.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이나 허튼 소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아. 하지만 절망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나는 그에게, 내 친구에게 맹세했어. 그가 그 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만 있다면 보카치오의 이야기 100편을 모두 외우겠노라고. 6개월 뒤에 그는 죽었어. 내 고통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울 수 없는 나의 죄책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생각했지. 문신을 하는 거였어. 등판 가득히 글자로 표현하는 것. 그의 몸에 대해 내가 느끼는 염증, 내 몸에 대한 환멸, 우리가 서로 살을 맞댈 수 없게 만드는 그 걸림돌, 끊어진 신체 접촉, 내 눈앞에서.
끔찍하게 쇠약해가는 몰골, 그리고 냄새,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쏟아져 나오는 것들, 입에서, 항문에서, 그 시련 속에서의 나의 무기력. 나는 눈물을 흘렸지.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일었고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느껴. 아무 잘못 없는 내 사랑, 그의 마지막 눈길, 살아있는 나. 그리하여 바늘로 나를 찌르는 형벌을 가했고 그 바늘 끝에서 나온 거의 속죄의 의미를 지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텍스트를 통해 그 단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잊게 해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원할 때 오직 자외선 램프만이 그 글자들을 드러내 주기를 바랐지. 문신은 이런 말로 끝난다. 영원히 함께. 은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것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른 채 나는 목욕 장갑을 낀 손으로 얼마나 수없이 그 맹세 위를 스쳐갔던가.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서로를 포옹하면서 그 자리를 움켜잡았을까. 피케 씨에게 사랑은 평생토록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죽인 것이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느냐고?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가 방금 나에게 고백하고 나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한 그 사실은 나의 20살 인생을 압도한다. 나는 램프를 끄는 것도 잊어버렸다. UV 램프가 방 안의 모든 것을 변모시킨 2시간 반. 침대 시트, 치아, 눈의 흰 자위, 견딜 수 없는 침묵 속에서 피케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응은 한 가지뿐이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감싼다. 그리고 있는 힘껏 껴안는다. 내 휴대전화가 진동을 멈추지 않는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떨린다. 1분에 한 번씩 울리는 진동. 디알리카, 디알리카, 디알리카. 약속이 되어 있었다. 31호실에서 밤 12시 15분. 10분이 늦었다. 피케시가 마침내 미소를 짓는다. 또 다른 책 읽기가 다른 층에서 널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구나. 어서 가보거라. 디알리카, 디알리카. 북동, 서남, 방위 가게 나침반. 디알리카. 이렇게 관계를 지어온 지 6개월이 넘는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만남, 사랑의 플래시몹. 단위가 없을 때는 세탁실 안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기다리는 빈 방들에서 한마디 말 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아난다. 피케 씨는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만일 이게 알려지면 결말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7월 13일 수레국가의 옥상 테라스에서 둘만의 데이트. 주위에서 도시와 저 멀리 항구의 선착장 위쪽에서 잔뜩 들뜨고 정신없는 사람들 무리가 환호성을 질러댄다. 우와, 저 푸른색 정말 아름다워. 우와. 그리고 에어컨을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이외에는 접근이 금지된 옥상 테라스의 자갈밭 위에서 나체가 된 우리의 머리 위로 펼쳐지는 우산 모양의 불꽃들로 인해 빛나는 우리의 몸, 검고 아름다운 여자, 희고 아름다운 남자. 우리는 춤을 춘다. 삶의 소리도 우리의 외침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며 진정제와 고독과 비참함으로 너덜너덜해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바스티유들을 무너뜨린다. 우리 디알리카와 나는 이 순간을 만끽한다. 그리고 감쪽같이 휴게실로 되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다시 만난다. 우리는 옥상 테라스에서 3층 복도와 연결된 비상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간다. 디알리카가 갑자기 멈춰선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는 말없이 고갯짓으로 복도 저 끝에서 어른거리는 어떤 형체를 가리켜 보인다. 남자의 실루엣. 배회하는 동료 직원일까? 그럴 리는 없다. 오늘 이 구역의 당직 근무자는 디알리카 한 사람뿐이다. 거주자일까? 그 편이 맞을 것 같다. 나는 그가 루보씨라는 걸 알아본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루보씨는 2층에 살고 있다. 세상에, 이건 특종감이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미셸,
베르틸로의 방 안으로 쑥 들어간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자그마한 몸집의 60살이 좀 안 된 할머니. 얼굴은 무척 아름답지만 인지는 좀 떨어진다. 디알리카는 동작을 멈춘다. 그녀는 자기 입술 위에 검지를 갖다 댄다. 1급 비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는 수레국화에서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건 우리 둘뿐이라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착각 한 번 오졌다. 수레국화엔 아직도 불끈불끈한 할아범들, 촉촉이 젖어드는 할멈들, 여전히 절정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순진함에 동료 직원들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보인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냐? 시체 안치소? 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야. 루보씨는 수레국화의 슈퍼스타라고. 나는 수레국화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저녁이면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나 않을까 고대하는 마음에 방문 서너 개가 빼꼼히 열린다. 몸은 시들어가지만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다. 유혹한다. 매혹당한다. 쾌락을 느낀다. 애무한다. 나이를 초월하는 동사들. 루보씨는 직설법 현재 시제밖에 모르고 할머니들은 그걸 좋아한다. 누가 내게 귀띔해주기를 이따금씩 서로 경쟁하던 할머니들 중 하나가 다른 할머니를 질투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려 한다 해도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단다.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물건을 차례차례 돌아가며 공유하는 일종의 남궁공유 자매가 형성되어 그 할머니들을 소수의 선택받은 여자들로서 단합시켜 주기 때문이라나. 외모는 볼품없지만 우리 루버 영감은 밤이 오면 마치 공동묘지로 도깨비불을 찾으러 가듯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들락거린다.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제레미 박사도 아끼지 않고 말을 보탠다. 루버 영감과 그레 구아르의 책 낭독만 있으면 의사들이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요양원이 큰 문제 없이 유지되어 온 지 35년. 건물이 세워지고 문을 연 이후로 공사 한 번 없었다. 자질구레한 고장을 고치고 통상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건 조슬랭의 몫이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손재주를 자랑하는 조슬랭은 온갖 종류의 긴급한 일들을 척척 처리해낸다. 그 일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부를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한밤중이나 새벽 3시 아니면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레국화에 하자 보수를 맡고 있는 전문업체 사람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슬랭은 밤낮 없이 그를 부르는 곳으로 뛰어다닌다. 그가 있는 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그를 아주 좋아한다. 그는 보석 같은 존재다. 56살, 내 아버지 뻘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다. 전구교체, 오래된 리모컨 수리, 꿈쩍도 않는 침대 옮기기, 액자 걸기, 자잘한 목공일, 수도 배관, 난방, 욕실, 전기, 여기서도 조슬랭, 저기서도 조슬랭, 끊임없이 불러대는 조슬랭. 그러면 그는 재빨리 달려와 여자들과는 볼인사를, 남자들과는 악수를 나눈다. 연예인, 부럽지 않은 인기 스타. 그는 여간한 일에는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심지어 꽉 막힌 변기 오수관을 뚫어야 하는 심각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문제가 발생한 방과 변기 배관이 한 라인으로 연결된 방에 살고 있던 10명의 거주자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들로 급히 옮겨가야 한다. 그건 진짜 골치 아픈 일이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인다. 하지만 수리 전문업체 소포덱스는 다음 주 중반이 돼야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여느 때처럼 우리의 조슬랭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다.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수도 메인 밸브를 잠그고 배관들에 들러붙어 있는 오물들을 청소하고 물이 차 있는 배관들에서 몇 미터씩 간격을 정해 물을 비워내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는 피키에 씨의 방인 28호실 바로 아래 18호실의 화장실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 피키에 씨 방에서
한창 책을 읽고 있던 내 귀에 조슬랭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그가 마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온다. 깜짝 놀란 내가 피케 씨를 바라보자 그는 턱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며 내게 묻는다. 그가 저기 있는 거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조슬랭 아저씨는 이 방 바로 아래 2층 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피케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거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그저 평소에는 다른 물질들이 흘러내려가는 곳에서 목소리가 울려오는 일일 뿐이다. 도대체 놀랄 일이 뭐란 말인가. 다시 나는 책을 읽을 준비를 한다. 그 순간 읽고 있던 셀린의 책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피키에 씨가 뭔가 엄청난 음모를 꾸미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 그레고아르, 밤의 끝으로의 여행은 나중에 읽어도 돼.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슬랭에게 지금 책 읽는 시간이라고 말해. 나는 웃음을 터뜨린다. 너무해요, 피키에 씨. 나는 이내 화장실로 가서 변기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변기, 테두리 양쪽을 각각 손으로 짚고 찝찝한 기분을 억누르면서 물이 빠진 변기 구멍 안에 머리를 최대한 바짝 갖다 대며 조슬랭을 부른다. 여보세요, 조슬랭 아저씨, 제 말 들려요? 긴 침묵, 이윽고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말 시키지 마, 일하는 중이야. 제가 아저씨한테 책을 읽어드리면 어떻겠냐고요. 피케 씨가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아, 이거 참 재미있군. 통화 품질은 완벽하다. 책방 할아버지와 나는 입을 해 벌리고 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수도 메인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변기물을 전부 비우면 배관들이 뻥 뚫려 그 통로로 여러 소리들이, 특히 목소리도 전달될 수 있는 거다. 증명 완료. 피케 씨는 생각에 잠긴다. 그래, 과르, 우리에게 필요한 미디어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똥싸개들이 똥싸개들에게 말한다. 그는 옛날 전쟁 영화 속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하는 레지스탕스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더 이상 그를 말릴 수가 없다. 그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조슬랭에게 일이 끝나는 대로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해. 다시 배관을 통해 전달. 조슬랭 아저씨, 일이 끝나면 우리한테 들러주세요. 피케 씨가 할 말이 있으시대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조슬랭이 왔다. 왠지 평소보다 활기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둘기처럼 생기 발랄한 우리를 보자 다시 명랑해진다. 그러니까 변기에 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니까 놀라운 겁니까? 피케 씨는 머리를 굴린다. 이보게 조슬랭, 아무나 배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런데 자넨 해내잖나. 난 요양원 전체의 오수관 도면이 필요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지. 늘 그렇듯이 피키에 씨는 일을 간단히 처리한다. 2층에서 피키에 씨가 살고 있는 3층을 지나 4층까지. 그는 자기 방과 같은 변기 배관을 사용하는 방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관들의 물을 다 빼낼 경우 서로 말소리가 들리는 방이 몇 개나 되는지 묻는다. 조슬랭은 단호하게 말한다. 도면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배관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위에서부터 층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층에 방 4개의 배관이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3개의 층을 곱하면 당신 방은 다른 방 11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위층에 4개, 아래층에 4개, 그리고 3층인 여기에 또 다른 3개. 원하신다면 후주후 인명사전만큼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책방 할아버지가 박수를 친다. 그래, 바로 그거야, 조슬랭. 후주후. 위층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인 베르텔로 부인, 그리고 비디 부인, 비즈넬 부인 방과 연결돼 있어요. 31호실은 비어 있고요. 디엘리카의 이미지가 슬그머니 나를 덮친다. 조슬랭은 연결된 방들을 계속 읊어나간다. 아래층으로는 리슈팽 부인, 데리다 부인, 리샤르 부인, 그리고 앙드레 부인 방과 연결돼 있죠. 거기에 면회온 가족들을 위한 화장실 2개를 더 보태하죠.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웃들은 아시죠? 2층엔 고인이 된 지루 부인, 부인의 방은 물론 비어 있어요. 그리고 루고 씨,
셀레스틴이 머물던 방에 방금 막 입주한 브레어 부인, 그리고 피켓이 당신, 이걸로 한 바퀴 다 둘러본 거예요. 완벽해. 고마워 조슬랭. 주중에 소포덱스에서 사람을 보내 공사를 한다. 그리고 모두들 오수배관이 망가진 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모두들? 아니, 피켓이만은 아무것도 잊지 않는다. 이제 그는 단일 1초도 쉬지 않고 라디오 방송을 생각만 한다. 그레고아르, 우린 지옥을 읽을 거다. 그게 뭔데요? 지옥, 그레고아르, 도덕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읽지 못하게 금지한 책들. 다시 말해 금설한다. 나도 그런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있어. 우린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해. 요양원에서 에로 소설을 읽는 거다. 내 목소리가 이곳 벽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떨고 있는 건 바로 나다. 저녁 7시 45분, 수레국화 건물. 이곳의 모든 것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시간. 야간 근무조가 일을 시작한다. 텔레비전들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많은 이들이 벌써 깊이 잠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마송이 우리를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7시경에 요양원 건물을 떠나는데 그 이후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원장으로서 뭔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서는 다시 오지 않는다. 1년에 두세 번쯤 될까? 최근의 경우는 지루 부인의 비극적 결말로 인한 그 소란 때문이었다. 수레국화는 그런 광고 효과 없이도 순조롭게 운영되어 나갔을 것이다. 인명구조대, 경찰들, 그 모든 조사들, 지면을 통한 언론 보도와 그런 행위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불가피하게 불러일으키는 동요. 그런 소식이나 듣자고 도시 외곽에다 노인네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 건 아니다. 조용한 노인 요양시설. 이곳에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말썽 없이 죽어간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죽지 못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머뭇거린다. 간이 의자에 앉아 변기 위로 상반신을 숙이거나 아니면 쿠션 위에 무릎을 꿇고 변기 구멍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세든 저 자세든 도대체 책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조슬랭과 의논 끝에 책방 할아버지는 자기 방 변기에서 방송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곳이 변기 배관 라인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이다. 공용 화장실에 변기 2개까지 셈에 넣는다면 내 목소리는 4층부터 1층까지 모두 13개의 수신용 변기들과 거의 등거리에 있다. 그리고 4층 빈방의 변기까지 치면 모두 14개다. 디알리카는 그 빈방 화장실에 있겠다고 내게 약속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뉴스를 퍼뜨렸다. 책방 할아버지는 청취자가 많기를 원했다. 사무실 직원들과 윗선의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요양원 전체가 알게 되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우리는 변기 14개의 배관에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물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번엔 뚫어뻥이나 변기솔로 쑤셔댈 필요가 없다. 장난질 칠 일이 생긴 것에 우리 직원들은 신이 난다. 사실 화장실은 스튜디오와 조금도 비슷한 구석이 없다. 변기 구멍만 봐도 마이크와 하나도 비슷하지 않다. 방송 중을 알리는 빨간색이나 초록색 표시등도 없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저녁 8시 정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은밀하게 들락거리는 가까운 이웃들, 조무사들, 담당 간호사들, 당직 간호사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무엇보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조슬랭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자리해 있다. 청취자는 30명 남짓이다. 나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고 나서 소리치기 시작한다.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여기는 지옥. 고요. 내 말이 배관들을 타고 전달되는 시간. 겨우 2초. 즉각적인 반응.
1층부터 4층까지 엄청난 폭소에 이어 박수갈채가 축포처럼 터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디알리카의 경쾌한 웃음소리. 네트워크 상태는 최상이다. 놀라운 초고속 통신망. 다시 정적. 나는 오프닝 멘트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바로 낭독을 시작한다. 나는 청취자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배관 저 끝에 있는 이들을. 긴장한 얼굴로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변기 위나 변기 주위에 각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책방 할아버지는 자신이 추진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한다. 낭독을 끝마치고 나서 나는 치명적인 매력남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랑스와즈 레이의 종이 여자의 한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멋진 밤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요. 라디오 수레국화, 라디오 수레국화. 여기는 지옥. 박수갈채, 날카롭게 내지르는 환호, 웅성거리는 소리, 초저녁 잠에서 깬 거주자들 몇몇이 얼이 빠진 얼굴에 잠옷바람으로 파자마나 네글리제 또는 사각 팬티만 입은 채로 불안해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복도로 나온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냥 주무세요. 그레고아르가 장난을 쳤어요. 나는 변기 뚜껑을 닫는다. 피키의 씨가 나를 칭찬한다. 완벽했어. 디알리카가 우리에게로 온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와라 깨었는다. 슈퍼스타. 완전 멋졌어. 목소리가 꼭 벨벳 같더라. 그리고 수레 국화의 양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되돌아간 걸 확인한 동료 직원들이 모두들 차례차례 우리에게로 와서 말한다. 브라보, 그레고아르 멋졌어요. 피케 씨, 당신들은 정말 환상의 듀엣을 이뤄냈어요. 흥분이 가라앉은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붙잡고 아직 조금 더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오늘 일이 술술 잘 풀린 이유가 뭔지 내가 꼭 알았으면 한다. 단계의 원리를 기억하거라. 오늘은 종이 여자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시작했어. 내가 골짜기라고 부르는 부류의 책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청중을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야. 좀 더 높은 수준의 청취를 요구하는 그런 책들 쪽으로 말이다. 절대로 그 반대로는 하지 마. 그랬다간 청중들을 잃고 말 테니. 가령 내가 너한테 루이 아라공의 이레네 음부, 기욤 아폴리네르의 1만 1천 번의 채찍질, 베르나르 노엘의 성에서 맞은 최후의 만찬 등에 대해 말한다고 하자. 아마 너는 그런 작품들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 해도 괜찮아. 재판에 회부된 그 작가들이 가명으로 불법 출간한 그 책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본래의 힘을 조금도 잃지 않은 그런 금서들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이제 곧 문학의 조예가 깊은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그처럼 아주 수준 높은 책을 읽어달라고 할 게다. 하지만 너도 그렇지만 청중들 역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어. 아직은 골짜기들을 좀 더 맛보기로 하셨구나. 내일 저녁에는 아나이스 닌,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찰수 부코스키. 우리 방송의 청취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의 지지 또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다. 이 같은 대규모의 집단적인 열광을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당직 직원들 몇몇이 고작이었던 청취자들은 24시간 만에 2배가 되고 이내 3배로 불어난다. 친구들의 친구들, 사실 직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라서 여자 친구들의 여자 친구들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책방 할아버지가 나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한다. 식초보다는 꿀로 파리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법이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 월요일 아침 상황을 보고해야 할 순간이 왔다. 우리는 모두 회의실에 불려갔다. 마송 부인은 노기가 등등하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직원들이 철부지 아이들 같은 행동으로 자신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하는 마송 부인, 그리고 각자 고무 슬리퍼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속으로 낄낄거리는 우리.
이번 주말에 우리 요양원에서 발생한 이 일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피케 씨, 이번 같은 불법적인 방송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요양원이 난잡한 소굴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레고아르, 이전처럼 제대로 된 낭독회를 하세요. 이건 경고예요. 아니면 당신은 짐을 싸서 저 문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땐 이런 경고조차 없을 겁니다.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 소동에 관한 소문은 시내에 쫙 퍼진다. 그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라고 피키에 씨는 고집스레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수레국화를 먹여 살리게 될 거라는 걸 모르나 보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고 산다는 게 마침내 알려질 거라고. 그러면 우리 덕분에 수레국화의 입주율이 100%가 될 텐데 말이야.